오늘부터 소나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가 사랑받는 이유는 모든 나무가 지니고 있는 수직성보다는 서리와 눈을 이겨내는 불변의 상록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인데요. 유기적인 코드에서 소나무 잎의 푸른색은 권력이나 물질에 대한 집착 없이 맑고 굳은 마음으로 자신을 수련하는 선비의 이미지를 나타내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사군자에 들지 못하는 이유로는 첫 번째가 소나무가 사름의 선비상이라기보다는 조정에서 높은 벼슬을 하는 대부의 이미지를 지녔기 때문이고요. 둘째가 그림을 그리는 기법상의 문제 때문인데요. 그럴지라도 소나무는 우리 민족과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우리 소나무는 그만큼 우리 민족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송침화법부터 배워보도록 하죠. 자, 송침화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송침화법. 송침화법이라는 말은 뭐냐면 솔잎 그리기란 얘기입니다. 이 소나무가 우리 동양에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어렸을 때 재액을 물리치거나 금줄에 아이를 낳으면 금줄에 들어갔던 이유는요. 바로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있는 바로 한 뿌리에 두 개가 나 있는 이엽송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엽송, 즉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이걸 음양송이라고 합니다. 음양이 함께 있는 이치 때문에 소나무가 완벽한 천지자연의 조화를 터득했다고 생각했던 거죠. 야, 그럼 송침화법으로는요, 첫 번째가 부채형인 선형이 있습니다. 부채꼴 모양으로 여러분이 접선이라고 그러죠. 그 부채에 접었다 폈다 하는 것,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반수레, 수레바퀴가 반바퀴만 있다 그래서 반바퀴법이라고도 합니다. 부채형인데 그걸 달리 이야기하면요, 부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또는 이렇게 생겼죠. 그 안에 잎사귀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선형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하거나 또는 이렇게 어느 중심을 사이를 두고 부채형을 띄고 있는 것, 이것을 선형 송침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요, 이런 거죠.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부채형을 이루면서 잎사귀가 모여 있는 것, 이것을 선형 송침화법이라고 그러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수레바퀴인 차륜형이 있습니다. 수레바퀴 모양인 차륜형. 이걸 옛날에는 금전, 돈 모양의 형체다. 그래서 금전 송침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뭐는 수레바퀴 모양입니다. 수레바퀴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런 법입니다. 수레바퀴법. 수레바퀴는 동그랗겠죠? 이렇게 둥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느 중심을 두고 그 중심으로 소나무 잎사귀가 전부 모여드는 거죠. 이렇게 모여드는 겁니다. 자, 보면요, 이렇게 그리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다도 이렇게 그려서 송침을 그리는 이런 화법이 수레바퀴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다도 또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즉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원형을 이루고 있는 그런 형태의 송침, 이것을 차륜형, 즉 수레바퀴법이라고 그러고요. 세 번째가 또 어떤 형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좀 말꼬리라고 하는 마미형인데요, 아마 잘 못 들어봤을 것 같은데, 마미형은 말 그대로 말꼬리처럼 생긴 겁니다. 우리 말꼬리가 어떻게 생겼죠? 한 줄기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나가면,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나가면 또 이렇게 생긴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말꼬리형 해서 마미형 송침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말꼬리처럼 생겼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좀 이렇게 많이씩 그리기보다는 좀씩 적게 그리는 그런 소나무 송침에 아주 잘 어울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요. 흔히 톱니법이라고 그러는데 거치법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이 거자를 보면요. 톱거자입니다. 톱거자. 거기에 이치, 즉 톱의 날처럼 생긴 이치법. 톱거 이치, 거치법이라고 그래서 이걸 흔히 톱의 이빨 같은 법, 톱니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톱니법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를 들면 톱이 어떻게 생겼죠? 톱날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빛처럼 이렇게 생긴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또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면 계속 이런 형태로 잎사귀를 그려주는 거죠. 톱의 날처럼 층을 이루어서 이렇게 그리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한다? 네, 거치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송침 그리는 법이 이렇게 있고요. 또 하나, 다섯 번째가 파필형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걸 전법이라고도 합니다. 흔히 파필법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전법, 우리가 점을 찍듯이 그냥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걸 전법이라고 또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뭐 좀 거치게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잎사귀를 좀 붓을 쭉 쪼개서 점을 찍듯이 이렇게 점을 찍듯이 이건 좀 원경, 좀 먼데 그리는 방법이긴 한데요. 이렇게 하는 게 있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약간 좀 어지러운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그리는 파필법 또는 전법이라고 하는 이 5가지 방법으로 소나무 잎사귀를 그립니다. 이렇게 그릴 때는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잎사귀를 그리며 송침을 그림에 있어 주의사항 뭐가 있느냐? 첫 번째는요. 주의사항 첫 번째는 난이불난, 즉 어지럽게 그리는 것 같으지만 어지럽지 않고 좀 어느 정도 정돈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그림 잎사귀 그리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난이불난, 어지러운 것 같지만 절대로 어지럽지 않고 정돈된 느낌. 그 다음에 침수지주라고 그래서요. 소나무 솔잎은 침수 따라갑니다. 뭘 따라가요? 그렇죠. 가지가 뻗어나간 쪽으로 따라 나가야 됩니다. 가지가 없는 쪽에 흔히 송침을 닿으면 안 되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주의사항이고요. 세 번째는 소소밀밀입니다. 이거는 뭐 어디에도 다 적용이 되는 건데요. 소소밀밀, 즉 성그러운 데는 성그럽게 그리고 빽빽한 데는 오히려 더 빽빽하게 그려서 그 음양과 다소와 장로와 허실을 좀 맞춰주는 거죠. 소소밀밀은 말 그대로 밀접한 데는 밀접하고 성그러운 데는 성그럽게 그려라.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그런 말을 했죠. 성그러운 데는 마차가 지나갈 정도고 빽빽한 곳은 바람이나 물 하나 빠져나갈 수 없게 그려라 라고 이야기했죠. 송치마법은 이거고요. 그럼 계속해서 한번 지간화법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송간화법을 좀 해볼까요? 송간화법이라고 하는 건요, 말 그대로 소나무에 둥치를 하는 거죠. 송간화법. 이 송간화법을 하는 게 몇 가지 순서가 있는데요. 일단 한번 설명하면서 할게요.
송간화법을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일단 구를 먼저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이렇게 처음에 한쪽에 옹이를, 요거를 우리는 절안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절안을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계속 한번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옆에 구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구를 한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면 준을 합니다. 이 안에 송린이라고 하는, 여기 이렇게 해서 얘가 끌고 오는 어떤 이렇게 약간 구 모양을 잡아줍니다. 일단 송린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하겠고요. 일단 이렇게 이걸 준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구를 한 다음에 준을 하고요. 그 다음 준을 한 다음에는 이 나무에 수령을 주기 위해서 찰을 합니다. 찰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좀 붓을 옆으로 해서 음양을 주기 위해서 좀 비벼주는 겁니다. 어느 한 부분을 살짝 이렇게 음양을 주기 위해서 비벼줍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게 조금 표가 납니다. 이렇게 요걸 찰이라고 그러고요. 이렇게 찰을 한 다음에는, 찰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한 다음에는 이렇게, 그 다음에 바로 찰을 한 다음에는 염을 합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물을 단묵으로, 우리 단묵으로 만든 다음에 음양을 이렇게 줍니다. 그것도 다 주는 게 아니라 좀 봐가면서 전부 다 색을 칠하면 어둡기 때문에 이렇게 튀어나온 데는 그냥 두고요. 좀 들어간 부분은,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은 좀 이렇게 해서 이 친구의 음양을 조금 이렇게 주면 요걸 염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염까지 했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이 나무의 죽은 껍질 또는 이렇게 전법이라고 해서 이끼나 죽은 껍질이 벗겨지는 전법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를 하는 방법은, 둥치를 그리는 법은 순서를 한번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송간화법의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가 여러분이 제가 이 앞쪽에서 한 것을 구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이걸 쌍구법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요. 일단 쌍구로 모양을 잡습니다. 쌍구로 형체를 잡고요. 두 번째는 그 친구의 음양을 주었죠. 그걸 우리는 준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얘기하면 산수화에서 음양이나 굴곡을 주기 위해서 준법을 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찰법을 합니다. 비벼서 이 친구의 나이나 아니면 좀 연륜이나
또는 고송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이것은 이렇게 비벼서 좀 소나무의 껍질이 좀 고송, 오래된 것처럼 만듭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무엇을 했느냐면 바로 이렇게 차를 한 후에는 염을 했습니다. 선염이라고 그러죠. 우리 염을 했습니다. 흔히 얘기해서 먹물이나 물감으로 선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색을 칠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 놓고 다섯 번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또는 껍질인지 이끼인지를 찍는 전법으로 마무리를 했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여러분이 손간 화법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이 친구처럼 이렇게 옹이를 그리는 이 부분을 옛날 분들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걸 특히 참 이쁜 말을 썼어요. 절안이라고 했습니다. 세월에 따라 마디가 져서 그 안에 눈이 생겼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옹이라고 하지만 옛날 분들은 절안이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요, 소나무의 굴곡이 이렇게 생겼죠. 여기에서 여러분이 또 배워야 될 것이 송린화법이라고 그래서 이 소나무의 껍질 형체입니다. 그럼 한번 송린화법과 녹은 뿌리까지 이어서 한번 배워볼까요? 계속해서 송린화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나무의 껍질을 송린이라고 그러는데요. 흔히 우리는 이것을 송린이라고 그러면서 야를 소나무 그냥 껍질 화법이라고 그럽니다. 자, 송림 화법. 요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각을 잡는 형이 있어요. 이렇게 각을 잡습니다. 좀 모가 나도록 그리는 법이 있고요. 모가 나도록 그리는 법이 있고, 요거 먼저 한번 모가 나는 법이로 한번 먼저 해봐야 되겠죠? 모가 나는 법은 이렇습니다. 그냥 우리 블럭을 하듯이요. 이렇게 단지 이거를 그릴 때 주의할 점은 서로 어긋나게 너무 정직하게 가운데로 맞추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어긋나게 그리고 두께도 각각 다르게 이렇게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럼 얘를 통해서 한번 하나를 그려봐야 되겠죠? 뭐 쉽게 그냥 한번 쫙 그려보자면 뭐 편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다면 이 친구를 모가 나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지금 절안이 있기 때문에 그 절안을 중심으로 먼저 해봅니다. 이렇게. 가운데는 조금 흰 부분을 좀 주고요. 이건 지금 모가 나게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점점점 지가 알아서 풀어지면서 단목으로 나오도록 너무 나란하지 않게 계속 이렇게 서로 다른 위치로 계속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이렇게 했으면 제가 차를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음향을 조금 더 주라고 그랬죠. 요게 찰법. 이 친구를 좀 이렇게 가운데 옹이진 부분은 이렇게 해서 드러나도록 만들어 주고요. 이 차를 통해서 이 친구의 세월을 조금 더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염을 하죠. 선염. 먹물을 좀 빼서 이 친구를 조금씩 만들어 갑니다. 그래 놓고 전법.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요. 송린화법 중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이어가듯이 둥글게 그리는 법입니다. 이걸 어린이라고도 하죠. 물고기에 비닐 같다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좀 이 방법을 즐겨 쓰는데요. 이것도 할 때 서로 위치가 이렇게 나란하거나 너무 그런 걸 금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어긋나게, 예,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거로 한번 완성을 한번 해볼까요? 그럼 예,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절안을 이런 식으로 제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주면 이 친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꼬여 가다가 쭉 모양을 또 바꿉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친구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쪽에 음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줍니다. 단 이거를 크기를 너무 똑같이 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작아도 안 되지만 너무 크거나 또는 너무 인위적으로 동그라미 뭐 물방울 날아가듯이 너무 그러면 안 되고, 크고 작고 서로 다르게, 그리고 음영이 있어서 한쪽은 좀 진하고 한쪽은 작고 여리게 이렇게 해놓고, 또 아까처럼 준을 했으니까 이번엔 차를 합니다. 차를 해서 이 친구의 음양을 좀 주는 거죠. 이렇게 차를 준 다음에 이제 선염을 합니다. 담백하게 색깔을 내서 이렇게 하면 소나무가 되겠죠. 그래 놓고 전법을 또 마찬가지로 찍어줍니다. 이러면 송린을 그리는 법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송린을 그릴 때 어르신들께서 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일기가성이라. 이 무슨 말이냐면 한 기운으로 느닷없이 그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가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그리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순식간에 완성이 될 수 있도록 너무 또박또박 중국 사람 오바단추처럼 그리지 말란 이야기죠. 이것이 일기가성의 어떤 특징적인 겁니다. 송린 화법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그 뿌리도 한번 배워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소나무 뿌리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 뿌리가 왜 중요하느냐면요. 우리가 흔히 연조는 뿌리에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소나무 뿌리는 중요합니다.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한번 그려보면서 설명을 해줄게요. 이렇게 밑에 우리 흔히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예, 맞습니다. 절안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 절안을 이렇게 그려주고요. 절안 밑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뿌리가 이어져서 나온다 치면 서로 얽히설키해서 가도록 이런 식으로 갑니다. 지금 이 소나무가 작아 보이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두꺼운 것의 뿌리 쪽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이 친구의 밑부분을 한번 그려보면은요. 이렇게 된 거죠. 야, 그러면 이 친구를 좀 차를 해주면 조금 모양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알 수 있겠죠. 이것이 소나무 뿌리 그리는 법입니다. 소나무 뿌리를 왜 그려야 되느냐? 그건 아주 간단하죠. 세월과 연주와 소나무의 그 강인함, 그리고 세월을 견딘 노송의 그 세월, 이런 걸 담아내기에는 이 뿌리만큼 좋은 게 없겠죠. 이렇게 해서 뿌리를 통해서 공부를 하면은요, 새로운 소나무를 좀 밑에 부분까지도 그릴 수 있겠죠. 그래 놓고선 마지막으로 또 여기에 껍질을 탁 해주면 이렇게 하면 좋겠죠. 야, 또 다른 방법이 뭐냐? 뭐 세월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 소나무 뿌리가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그릴 때 강약에 주의하십시오. 너무 두껍기만 해도 안 되고 너무 가늘기만 해도 안 되니까 꼭 이렇게 이 친구는 이렇게 가운데쯤에 옹이 같은 것이 있어서 세월을 좀 먹었다고 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다가 이제 조금만 찰을 해주고, 찰은 이쪽을 좀 어둡게, 그러면서 가볍게 선염을 동시에 하면 이 친구는 이렇게 되겠죠. 이러면서 세월을 같이 먹습니다. 이래 놓고요. 이렇게 가지를 그리고요. 또는 이제 좀 우리가 흔히 좀 가늘고 좀 작은 것처럼 그리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나무가 너무 크지를 않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렇게 뿌리가 있고 싶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면 이 친구의 소나무 화법이 좀 당당해지겠죠. 그래 놓고 좀 작게 절안과 세월이 같이 머금은 듯한 그 다음에 찰법을 통해서 좀 음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 선염을 다시 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다시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뿌리를 그릴 때는요, 뿌리 자체가 너무 얼기설기 있어서 지저분하지 않도록 하는데요. 이때 뭐라고 그러냐면 노송유초 기수라고 하거든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노송으로 가지에서 뻗어나온 듯한 뿌리여야만이 더 세월이 있습니다. 즉 이것이 나이든 노송일 때만 뿌리 자체가 좀 생명력을 얻는다는 이야기죠. 경험이나 세월에서 오는 잔 뿌리여야 더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 전절의 변화가 좀 심해야 좋습니다. 즉 구르기도 하고 꺾기도 하는 전절의 변화가 아주 있어야 이 뿌리는 영활하면서 동시에 세월을 낚아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계속해서 한번 또 그려볼까요? 계속해서요. 바위에서 수계식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평신식이라고 그럽니다. 옆으로 쭉 뻗어나가는 것, 이것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절안이 있고요. 절안을 중심으로 해서 또 형체가 만들어집니다. 평신식이다 보니까요, 좀 옆으로 이렇게 길게 뻗어나가는 형체를 제가 지금 취하고 있죠. 예, 그러면서도 잔가지가 일단 어디로 가는지 형체를 점점 잡아서 위치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평신식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처럼요, 가지가 앞뒤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어디에서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전부 가고자 하는 방향을 통해서 대충 구룩으로 모양을 잡아줍니다. 구룩으로 대충 모양을 잡아주고요. 예, 이런 식으로 구룩으로 모양을 잡아줍니다. 그래 놓고 이 친구를 송린을 시작을 합니다. 송린을 밑에서 여기가 지금 저기가 있죠? 예, 절안이 있습니다. 송린은 되도록이면 이 밑에 쪽이 어두운 게 더 낫겠죠. 일기가성이라고 제가 분명히 어디는 느닷없이 두꺼워졌다 가늘어졌다 원을 너무 동그랗게 하지 말고 또 각이 지는 법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상태에서 찰을 조금 해주고요. 찰이라는 건 제가 이야기했죠. 좀 음영을 잡아주기 위해서 하는 선염하기 전에 좀 세월을 넣어주는 거죠. 물론 나중에 사이로 가면 굉장히 빨리 또 이렇게 일일이 선염을 하거나 일일이 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그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살짝 이제 저는 지금 이걸 먹물로 하고 있지만 소나무 색깔로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 후에 잎사귀를 그리면 되겠죠. 자, 그럼 잎사귀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잎사귀는 여러분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지금 저는 일단 선형, 부채형을 이용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잎사귀가 나무를 이렇게 해놓고 잎사귀가 크면 이 소나무가 작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 잎사귀가 너무 작으면 소나무는 너무 원경이라 아주 옹졸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 잎사귀 크기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먹색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퍼지도록요. 그리고 저는 지금 여러분한테 반바퀴 형태라고 그랬죠? 딴말로 선형 송침 화법입니다. 이렇게 죽은 가지도 좀 해주고요. 우산을 씌우듯 이 수평형을 그리는 이 방법은 즐겨 쓰는 게 옆에서 볼 때 이런 형을 많이 하게 됩니다. 먹색이 다르고 소소밀밀이라고 그랬죠?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게. 사실 있는 데 오히려 더 이렇게 빽빽한 게 더 좋습니다. 없는 데는 그냥 확 내비두는 게 좋고요. 이렇게 죽은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둡니다. 이러면 점점 완성이 되죠. 이 소나무 송침을 내가 어떤 형으로 하느냐는 그날 기분도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그리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똑같이 원형으로 할 건지 부채 모양으로 할 건지 아니면 파필로 할 건지 마미송으로 할 건지는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선정을 하셔서 하시면 좀 훨씬 더 다양한 방법으로 소나무를 표현할 수 있으실 겁니다. 죽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이대로 내비두고요. 여기도 이렇게 한두 개씩 연결을 해주면, 이 친구를 뭐라고 하느냐, 이런 형체의 그림을 우리는 수괴식이라고 합니다. 드리울 수자, 또 걸개자, 수괴식이라고도 하고요. 또 하나는 수괴식처럼 하다 보면 평신식, 옆으로 평평하게 뻗어나가는 식은 저절로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여러분이 얘는 바위의 옆에서 좀 뻗어나온 모습도 그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맞습니다. 그러면요, 이어서 일면출지로 마미송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미송침으로 일면 소나무 출지 형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소나무가 출지가 한쪽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일면 출지 형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에 이제 송린을 이번에는 좀 우리 배웠던 각을 잡는 법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송린을 좀 이렇게 툭툭 각을 잡는 법으로. 이렇게 해놓고요. 찰법으로 약간 비벼서 음영을 좀 줍니다. 그래 놓고 선염을 베풀겠습니다. 이때 먹을 단묵으로 우리 용필 시간에 용묵 시간에 배웠죠? 단묵의 정도. 이렇게 해놓고요. 이번 시간에는요, 딴 게 아니라, 말꼬리처럼 그리는 법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건 어떻게 그리냐?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그립니다. 우리 보리이삭이나 벼이삭처럼 그리는 거거든요. 이게 5월송이라고 그래서 5월쯤에 대부분 이렇게 좀 많이 납니다. 말꼬리처럼 계속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먹빛이 계속 나면서 이어서 옵니다. 우리 그 산을 산행하다 보면 옆에서 보면 이 마미송 송침을 자세히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산에 가시다가 옆에서 문득 올려다보면 그 모양새를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좀 옆으로 우산을 펼치듯이 옆으로 그릴 때 좀 유용한 송침 화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요것도 그 나름의 운치가 있어서요. 그려놓고 보면 운치가 있어서 재밌습니다.
죽은 것도 있고요. 여기다 아마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말꼬리처럼 이렇게 벼이삭처럼 이렇게 계속 겹쳐줍니다. 위아래도 해주고요. 위에만 하지 말고 이렇게 아래에 이렇게 그리면 이 친구를 일면출지 한쪽 방향으로 가지를 뻗으면서도 송침은 뭘로 그렸습니까? 그렇죠. 마미 송침입니다. 이렇게 네, 이것을 일면출지 네, 일면출지형이고요. 한 면 쪽으로만 일면으로만 가지가 뻗어나갔다 해서 일면출지고요. 그 다음에 송침화법은 여러분한테 말해줬던 마미, 말꼬리 형식입니다. 마미형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이어서요, 세워져 있는 형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양면 출지형으로 양쪽으로 다 뭐가 나갔죠? 그렇죠. 가지가 나간 형체입니다. 이렇게 죽은 가지도 있고요. 또 이렇게 살짝 살아난 가지도 있고, 네, 이렇게 죽은 가지도 그냥 내비둡니다. 보이진 않지만 저쪽에서 축 나와서 늘어진 것도 이렇게 있을 수 있죠. 이때 옆에서 차를 합니다. 이제 차를 너무 많이는 해주지 말고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음향을 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파필화법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나무 잎사귀 중에 파필화법입니다. 예, 전법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이것은 좀 영활한 모습을 그리기가 좀 수월합니다. 파필화법이라고 그래서 본래 소나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인 갈라지는 형태가 안 나오면 안 되죠. 그것도 당연히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제가 분명히 송침은 어디를 따라가라고 그랬죠? 그렇죠. 소나무 가지를 따라가라라고 가르쳐 드렸죠? 예, 소나무는 이 가지를 따라가지 않고 솔잎을 그리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요. 이 파필화법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렇게 약간의 음영을 주면은요, 이 친구가 더 깊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법으로 태점을 찍어주면 양면 출지 형태, 이렇게 죽은 가지도 좀 해주고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요것을 양면으로 출지했다 그래서 얘는 양면 출지, 가지를 뻗어나갔다 이 말이죠. 양쪽, 어디 양쪽이냐, 이 둥치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가지를 뻗어나간 형태, 양면 출지형 소나무가 완성되겠습니다. 네, 이어서요. 선비들이 책상 앞에 놓고 완상하면서 좋아했던 그림 그리는 법을 청공도라고 그러는데요. 청공도형 소나무 분재를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분재를 그릴 때는요, 너무 직선에 그리지 말고 선을 좀, 아시죠? 타필과 전필을 섞어서 쓰는, 너무 직선으로 하면, 젓가락선으로 하면 안 되겠죠. 이런 형태가 되게 하고요. 일단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먹빛도 자연스럽게 나고요. 여기에 제가 소나무를 하나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를 세우기 위해서요, 이쪽에 흙과 좀 나름의 바위를 좀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관통석 같은 바위. 이런 바위가 이 안에 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옆에 이제 나무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는요, 분재형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지만 좀 작으면서도
시원한 맛이 나야 좋습니다. 이 청공도라는 건 말 그대로 옛날 선비들이 자기의 공부하는 서안 앞에 놓고 볼 만한 기물 또는 식물들을 주위에 많이 놨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난분재, 그 다음 난화분, 그 다음에 이제 소나무 분재 같은 것들인데요. 뭐 잣나무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 형태를 여러분들이 주시면 더 훨 멋있죠. 이 분재형이다 보니까 여기에 뿌리가 좀 그려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뿌리는 먼저 본 시간에 배웠죠? 뿌리 그리는 법. 이렇게 해서요. 늘어진 가지 하나가 또 받쳐주고 있으면 좀 담담한 맛이 나면서도 좋겠죠. 네, 여기서 이제 속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린은 최대한 작게. 이렇게 하고 찰법을 통해서 또 음향을 좀 줍니다. 네, 그 다음 좀 마를 때까지 잎사귀를 하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좋아하는 법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잘 뭐 처음 보는 법일 텐데 저는 요 법을 즐겨 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해서 전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여러분이 한테 설명했었던 거치법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먼 원경이나 산수화를 그릴 때 즐겨 제가 사용하는 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면 여러분은 대충 이렇게 점 찍듯이 그리는 것 같지만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난이 분란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지러운 것 같으면서도 어지럽지 않게 그려라. 그리고 소소밀밀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파필을 좀 만들어서 우리 그 산필이라고 배웠죠? 산필을 해서요. 이렇게 찍어줍니다. 이거는 제가 즐겨 그리는 법이고 저만의 방법입니다. 이 산수화나 좀 멀리 있는 풍경을 그릴 때 제가 즐겨 쓰는 법이니까 여러분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심지어 요거는 제가 한번 색을 좀 한번 색을 한번 칠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게 어떤 형체인지 여러분들이 눈치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요. 색을 한번 소나무 둥치부터 한번 칠해 보도록 할게요. 소나무 둥치를요. 너무 푸르게 칠하거나 너무 붉게 칠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대비 관계 때문에 그러기도 하죠. 그래 여러분들이 좀 먹색을 넣은 약간의 붉은색 요 정도로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잎사귀 색을 한번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잎사귀 색은요, 가깝고 멀고를 층을 주어서 칠하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푸르러도 안 이쁘고요. 너무 그렇다고 해서 죽은 색이어도 안 되겠죠. 그래서 옛날 분들 중에 수감색을 잘 사용하는 분이 산수화나 나무를 잘 그린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확연히 명암을 줍니다. 그 다음 바위도 한번, 바위는 되도록이면 그냥 담백하게 특별하게 색을 섞지 말고요. 너무 섞으면 이 청공도기 때문에, 청공도의 본연의 뜻은 그 앞에다가 선비들이 책 보길 때 딱 보는 건데, 그 앞에 너무 밝거나 너무 그러면 좀 어색하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여기에는 이렇게 좀 물 같은 것들이 조금 있고요. 여기 번진다 싶으면 살짝 눌러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주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제 명암이 좀 덜 나올까봐 제가 한번 조금 더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뿌리가 있고요. 이러면 청공도 분재형 소나무도 완성이 됐습니다. 네, 요거를 우리는 청공도라고 그럽니다. 청공도가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선비들이 자기 서안이나 이런 데다 놓고 볼 수 있는 그림 형태의 분재 또는 장식들을 좋아하는 것, 이런 그림을 그린 걸 청공도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네. 이제 명암을 마지막으로 살짝 주고 이제 요 수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제 여기 혹시라도 분재를 좀 더 명암을 주고 싶으면요, 명암을 주어서 층차로 옆에 나오는 것이 확연해져도 괜찮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